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우리 백사의 전산회계 1급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3년 10월 2일 날 시행했던 전산회계 1급 백사의 자,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 해설 강의에 앞서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범위는 회계원리 8문제, 원가회계 4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계산형 문제가 4문제, 이론서술형 문제가 11문제. 보통 계산형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에 비해 1문제 정도는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중하로 봤을 땐 상위 1문제, 중위 14문제, 하가 0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이론만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좀 평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해체가 되겠어요.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본 거죠.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연수학계법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아니라 감가상각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선입선출법. 그다음 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리고 후입선출법. 그리고 개별법. 이들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되겠죠. 최소한 이들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겠죠. 반면에 감가상각 방법은 뭐 정해법, 뭐 연수학계법, 뭐 정률법, 이중체감법, 뭐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죠. 그래서 얘들이 각각 어느 방법에 속하는지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가 돼야 되고요. 뭐 기본적인 문제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찾으면 되겠죠. 현금, 먼저 얘가 해당이 되고 우편한 증서도 해당이 되겠죠. 보통 예금도 해당이 되고요. 정기 예금 해당되지 않죠. 당좌 예금 해당이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합이 답이 되겠네요. 195만 원.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점수 Q&A에서 또 질문 주셨는데 정기예금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 예금 중에서 요급을 예금이라 하는 거는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만 의미하고 있죠. 정기 예금이 되기 위해선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라면 가능은 한데 그냥 정기 예금 나오면 안 되는 걸로 정리하셔야 돼요. 정기 예금의 경우 제가 6개월까지는 봤는데 뭐 3개월짜리 예금은 본 적이 없고 현실에서도 거의 뭐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자, 3번. 자,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과 관련한 성격이 다른 것은 유형자산 후속 후의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 그래서 수익적 지출로 나누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 자본적 지출이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을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바로 자산 처리하는 거죠. 해당 자산 처리하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얘기죠. 문제를 적용해 보시면은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이건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건물의 외벽 도색 작업, 파손된 타일의 원상 회복, 보일러 부속품의 교체, 이런 것들이 현상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이 되겠네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부합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이거 옳은 말이죠. 우리가 내부에서 창출한 과정을 연구와 개발로 구분하는 거니까요. 2번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이 대표적이며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 역시도 영업권에 포함이 되어야, 그러니까 무형자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라고 표현이 돼야 돼요. 무형자산에 속하니까 영업권도. 3번,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이게 무형자산의 정의죠. 4번,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기준서 내용 문구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에듀윌에서 저와 함께 같이 에듀윌 우리 기본서 잘 내용 정리했으면 이런 류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다 득점이 되셔야 돼요.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 및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단기 매매증권 공정가치평가,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인식. 이거 옳은 말이죠. 매도가능증권 시장성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이 아니죠. 여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본 항목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자,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 방법을 물어본 거니까 뭐 유가증권에 대해서 물어보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당연히 여러분들은 정리가 되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3번,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이 비용 처리하죠. 예, 옳은 말이고요. 만기 보유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 당연히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관련된 거래 원가인 취득 수수료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취득 원가 처리하는 거잖아요. 매우 여기도 취득 원가 쪽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면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걸 잘 많이 물어봤어요. 보니까 6번은 다음 중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 항목의 성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이 돼야 되겠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이죠. 감자차익,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죠. 감자차손이 자본 조정이 되니까 답이 4번이고요. 자본의 구분을 물어보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본의 구분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의 구분만 정확하게 해준다면은 6번 문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득점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7번 문제.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해라. 그러니까 상품 팁박스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상품 팁박스만 계산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한번 상품 계정을 그려볼게요.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고 대변에 감소하겠죠. 기초 상품이 1,000만 원이네요. 옮겨보도록 하죠. 1,000만 원. 그리고 단기 매입액이 500만 원이 되겠네요. 잠깐만요. 1,0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기말이 400만 원 되네요. 400만 원. 그리고 매입 애누리와 한출은 매입에서 차감하죠. 이렇게 차감하겠죠. 우리가 배운 논리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차변합계가 1,430이고 400만 원 차감하니까 매출원가는 1,03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1,030만 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분계는 우리가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1,030만 원, 대변에 상품을 없애는 2번만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팁박스만 그리면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예. 자, 8번 문제. 다음 중 거래의 8요소와 그 예시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비용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인데요. 신용카드 연회비 1만 원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그러니까 연회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대변에 신용카드가 되는 거니까요. 얘는 부채가 증가해야 되겠죠. 1번이 틀리네요. 비용 발생은 맞는데. 2번은 보통예금의 결산이자 100만 원이 입금되다.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 증가, 대변에 이자 수익 맞고요. 3번 원재료 2천만 원 외상으로 구입하다. 차변에 원재료 자산 증가, 대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4번은 외상 매입금 1,000만 원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외상 매입금 차변 부채 감소, 대변에 미지급금 부채 증가. 이렇게 되니까 2, 3, 4는 바로 맞으니까요. 분계를 뭐 직접 할 필요까지도 없고요. 구조를 보면서 확인만 해주면 되는 뭐 기본적인 문제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회계 원리 관련된 문제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5번의) 유가증권만 조금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유가증권의 정리는 좀 필요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유가증권의 구분은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 분류할 수 있죠. 단기적인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이나 회사채를 구입하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겠죠. 그래서 기말 평가할 때 우리 공정가치로 평가하죠. 이걸 먼저 쓸까요? 취득 부대비용.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에만 취득 부대비용을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 비용으로 처리하죠. 기말 평가. 공정가치로 평가하죠. 공정가치를 평가하니까 평가손익이 발생하는데 평가손익은 영업의 손익 처리하잖아요. 이제 단기손익이라 표현하는 거죠. 수익비용 단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이게 단기 매매증권이고요. 매도가능증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이나 회사채를 투자하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죠. 취득부대비용, 취득원가에 가산하죠. 자산 처리한다라고 정리할게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 처리한다.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둘로 나누지만은 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평가손익을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회사채를 취득한 경우 만기 보유증권을 분류하죠. 취득 부대 비용 자산 처리하고요. 기말평가는 상각 후 원가를 적용하죠. 상각 후 원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평가손익은 발생하지가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항목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원재료 계정하고 제공품 계정을 합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계정에서 알 수 있는 정보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제품 계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기말 원재료, 기초제공품,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원재료나 제공품 계정에서 알 수 있는 계정 정보가 되겠죠. 기말 제품은 손익계산서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에선 기말 제품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10번 다음 중 원가의 분류 방법 중 종류가 잘못된 것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원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눌 수가 있겠죠. 통제 가능성에 대한 분류. 통제 가능성에 대한 분류는 이게 아니고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로 나눠요.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가능한 불능 원가. 그런데 뭐 얘를 몰라도 답을 찾는 지장이 없는데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직접비와 간접비 이렇게 나누고요.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뭐 관련 원가, 뭐 매몰 원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답이 되는 거는 2번이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11번을) 난이도를 상으로 배치했어요. 그래도 기초원가. 기초원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초원가라는 거는 기본원가, 얘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 합이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합이 되겠죠. 그럼 저기 문제에서는 직접비가 재료비가 10만 원이고 직접비 중에 노후비가 20만 원이니까 기초원가, 기본원가는 3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공비,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 얘는 직접 노후비와 제조간접비 합계가 되겠죠. 직접 노후비는 20만 원이죠. 여기서.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다 제조간접비가 되겠네요. 여기. 엄밀히 말하면 여기도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0원이라 그렇지. 그래서 재료비고 직접비, 직접 재료비, 농업이고 직접비, 직접 농업비. 그 외 기타가 다 제조간접비니까요. 합이 그래서 20만 원 나오네요. 이러면 가공비는 40만 원 되겠죠. 30만 원과 40만 원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계산되는 문제예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계산하니까 난이도를 상으로 배치했고요. 자, 다음 문제. 자,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기계작업 시간당 80원이고 실제 기계작업 시간이 5만 시간일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13만 원 과대 배부인 경우 실제 발생액. 얘는 이 틀을 갖고 푸는 거죠. 옆에다 잠깐 틀을 먼저 설명할게요. 실제 발생액 예정 배부액을 비교하는 거죠. 정상원가 계산을 말하고. 그래서 이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구해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죠. 이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예정 배부율을 계산할 때 총 제조간접비, 총 OH 예산을 총 예정 기준 나눈 거죠. 예정 기준. 이게 예정 배부율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 이 예정 배부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발생액은 이 금액이 총액으로 제시가 될 테니까요. 이 차이가 배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적용해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산식이에요. 이걸 모르고 시험을 대비했다라고 하면 시험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저는 뭐 옛날부터 전산회계, 전산세무시험에서 이론을 매우 강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론에서 많이 맞춰야 실기에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예정 배부 산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실제 문제에 적용시킬게요. 그래서 중으로 배치했는데 상으로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요. 실제 발생액. 얘를 몰라요. X. 예정 배부액. 실제 조업도가 5만 시간. 예정 배부율이 80원. 이렇게 해서 40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 차이가 13만 원 과대 배부. 예정이 실제보다 13만 원 크다는 거니까 실제는 13만 원이 적은 387만 원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답이 2번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가 되겠어요. 예. 자, 원가액의 네 문제 지금 한번 확인해 봤고요. 한번 같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원가액의 네 문제를 보니까 9번은 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10번은 뭐 원가의 분류, 11번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기초원가, 가공원가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12번은 예정 배부, 그러니까 정상원가 계산을 물어봤네요. 자, 13번 자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이 뭐냐 이걸 물어보고 있고요.
일단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사업용 자산을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 역시 조세 물납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죠. 4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 및 국세징수법, 법에 따른 공매 이런 것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겠죠. 그럼 답이 2번인 건데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승계하는 사업양도. 사업양도 재화의 공급 아니지 않냐? 그거는 뭐냐면 사업의 포괄적 사업양도. 사업장 전체로 포괄해서 사업 양도하는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포괄적으로 양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일부만 승계하는 거예요. 일부.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죠. 포괄적 사업 양도가 아니니까요. 예.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1번 공급에 대한 대가에 이건 PPT 오타. 예.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죠. 우리가 이자 상당액은 과표에 포함이 되는데 연체이자는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거 중요하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은 당연히 재화의 공급에서 차감할 항목, 즉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죠. 4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역시도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죠.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 항목은 3번이네요.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및 개별 서비스세 이런 것들은 우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주세나 이런 것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위스키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스키가 10만 원짜리다. 원래 가격이 여기에 주세가 붙는다 그랬죠. 70%예요. (7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주세에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그랬죠. 30%. 21,000원이다. 그래서 이게 과세 표준이래요. 여기에 이제 10%가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죠.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20만 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원래 매입한 금액에다가. 자, 이렇게 계산된다. (15번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 전세금 혹은 부동산 임대 보증금의 간주 공급에 대한 임대료의 공급 시기. 자, 얘는 이렇게 되죠. 예정 신고 기간 또는 확정 신고 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4번이란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부가가치세도 좀 평이하게 출제됐다.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 까다로운 게 없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본다면은 우리 백사의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는 안 됐어요. 1번 뭐 재고자산, 기말재고 결정 방법. 2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번은 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4번은 무형자산에 대한 기준서. 5번은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와 평가. 6번은 자본의 구분. 7번은
상품 매출원가의 계산 문제가 나온 거고요. 8번은 거래 판료소, 9번은 제조원가 명세서, 10번은 원가의 분류, 11번은 기초원가 가공원가의 계산, 12번은 정상원가 계산, 예정 배부액 구하는 거죠. 13번 재화의 공급을 물어봤고요. 14번은 과세표준, 15번은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를 물어봤네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좀 평이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 보니까 103회 때보다 질문이 좀 적게 나왔어요. 부분 점수 Q&A가요. 주말에 제가 약간 바로 답변을 달아드리기 위해서 야외에 있을 때 그래도 노트북으로 답변을 달고 했는데 조금 비를 맞아갖고 조금 지금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상태인데 어쨌든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어쨌든 104회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 드릴게요.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